리그 1위, 잠시 빼앗겼었던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생각보다 고전했던 울버햄튼 경기였지만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3점을 챙겨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력이 어떻든 간에 3점을 챙긴 것에 대한 기쁨부터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용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떠한 구조적인 아쉬움이 존재했는지, 울버햄튼의 게임 모델은 어떻게 리버풀을 괴롭힐 수 있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경합,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전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합, 스프린트, 피트니스, 선수들 개개인이 신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나왔다 한들 극단적으로 경합에서 밀리면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나 볼을 뺏어야 하는 수비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는 아르네 슬롯의 인터뷰 기반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리그 하위권에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 전혀 약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첫 20분 동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오른쪽 측면에 많은 선수들로 하여금 과부하시키며 훨씬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는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살라를 필두로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는데 가끔은 전술적인 요소가 아닌 얼마나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경합에서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에너지와 강도가 훨씬 높아지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리버풀의 우측에서 과부하를 야기하며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 강한 압박에서의 문제, 경합에서의 강도 문제, 후반전 압박, 에너지가 점차 올라오며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리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울버햄튼은 리버풀의 우측에서 과부하를 야기하며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 아르네 슬롯이 게리 오닐의 울버햄튼을 칭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리그 하위권 팀들의 경우 강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볼을 소유하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수동적인 운영을 하며 몇 번의 역습 찬스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감독은 능동적인 게임 모델을 구현하며 자신들의 통제하에 리버풀 선수들을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며 훌륭한 찬스를 여럿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센터백 2명과 라이트백이 변형 백스리 구조를 만들며 지금의 3위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처럼 포지셔널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울버햄튼의 순위는 20위입니다.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해도를 요구하는 게임 모델인데 이를 리버풀을 상대로 보여준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무튼 울버햄튼은 3-2-5 시스템, 리버풀의 수비 구조는 4-2-4, 4-2-3-1에 근하며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 2명으로 향하는 중앙 공간을 차단하고 측면으로 향하는 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윙포워드가 모두 좁혀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타가 센터백을 향해 압박을 합니다. 곧바로 라이트백에게 전달. 이제는 오른쪽 윙포워드 디아스가 압박을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간격을 좁히는 6번 안드레, 맨마킹하는 메갈리스터. 현 시점에서 리버풀의 중심이 라이트백을 향하게 되는 순간 곧바로 전방에서는 뒷공간을 향해 움직입니다. 좌측을 방어할 수 있는 미드필더와 포워드가 압박하는 타이밍을 역이용하며 다이렉트 롱볼 전개. 미드필더 2명이 당겨진 상황에서 리버풀의 좌측으로 볼을 투입하며 쿠냐와 라르센을 활용하여 2대2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반다이크가 측면까지 붙어가며 경합을 따내지 못했다면 이는 즉시 위험한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울버햄튼은 리버풀의 압박을 역이용하며 6번 메갈리스터의 포지셔닝을 의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며 쇼패스가 아닌 다이렉트 롱패스로 리버풀의 뒷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도 보시죠. 매우 흡사합니다. 아까는 라이트백이 내려와서 백스리를 구성했지만 지금은 미드필더가 내려와 센터백 라인에 위치한 가운데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타가 압박을 시도하자 곧바로 우측면으로 깊게 볼을 투입합니다. 현재의 울버햄튼 선수들 포지셔닝을 보시죠. 라이트백, 윙포워드, 스트라이커, 윙포워드 4명의 선수를 활용하여 동일한 라인에 4명을 배치시켰고 측면으로 볼이 투입되면 그 즉시 2대2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버풀의 중앙 블록이 무의미하게 대각선 롱킥을 통해 수비 라인을 관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라이트백, 세메두를 마킹하기 위해 로버트슨이 붙어야 하고 반다이크는 윙포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닌 페널티 박스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측을 커버해야 하는 메갈리스터의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우측에서 쿠냐가 볼을 잡는 것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패턴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은 리버풀 우측에서의 과부하를 야기하며 좌우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보시죠. 측면에서 풀백이 볼을 잡게 되었을 때 풀백, 미드필더, 윙포워드 3명이 측면에 붙게 됩니다. 터치라인에 붙어서 빌드업 전개를 하기 때문에 살라, 그라벤베르, 아놀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면 모든 리버풀 선수들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울버햄튼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1차적으로 오른쪽 윙포워드 살라가 마킹을 붙게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라벤베르가 미드필더를 마킹하며 라이트백 아놀드가 윙포워드를 마킹합니다. 이를 통해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아놀드와 코나테의 간격도 덩달아 벌어집니다. 누리, 고메스, 벨가르드 세 선수 간의 유기적인 패스가 이뤄지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3명이 밀집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벨가르드가 뒤로 돌아가는 고메스에게 볼을 풀어주죠. 레프트백 누리가 대각선으로 중앙을 파고들게 되면 첫 번째로 메갈리스터가 누리를 견제하며 중앙 공간에 마크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코나테는 누리, 고메스를 견제하며 2대1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다이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스트라이커 라르센과 경합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1대1, 2대1 수적으로 동일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크로스가 무위에 그치며 공격은 실패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리버풀의 우측에서의 과부하 상황을 만들어내면 선수들이 수비 복귀를 위해 스프린트 빈도도 올라가게 되고 지금과 같이 중앙 공간이 비어버리는 위험한 포지셔닝이 자주 연출되곤 합니다. 다음 장면, 전방에서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골키퍼의 롱킥은 리버풀의 우측을 향합니다. 누리가 받는 상황에서 리버풀은 하이프레싱을 통해 아놀드가 맨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라벤베르, 코나테까지 미드필더, 윙포워드를 마킹하게 되겠죠. 영리하게 패스로 고메스를 찾아내는 상황에서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아놀드, 그라벤베르, 코나테까지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게리 오닐은 이러한 오버로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고메스가 영리하게 뒷발로 볼을 빼주며 벨가르드가 코나테와 등진 상태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줍니다. 누리는 직선적으로 코나테 뒷공간을 공략하고 있죠. 벨가르드가 무게중심을 잘 활용하여 코나테를 벗겨내고 뒷공간은 무주공산이 됩니다. 이후 메갈리스터가 영리한 수비를 통해 파울로 끊어냈지만 현재의 포지셔닝을 보면 의도적으로 리버풀 선수들을 우측에 집중시켜 전과 동일하게 넓은 중앙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반 25분까지 울버햄튼이 원하는 흐름대로 이어졌으며 실제 터치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리버풀은 오른쪽에서 수비만 하며 울버햄튼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팀의 터치 스팟을 합쳐보더라도 울버햄튼은 230회, 리버풀은 161회, 슈팅도 3대1로 누가 강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경기 초반 오닐 감독이 원하는 방향대로 리버풀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시점에서부터 리버풀 선수들은 볼 소유 시간을 늘리며 흐름을 잡을 수 있었고 남은 전반전 터치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경기 통제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압박, 경합에서의 회복. 이처럼 오닐 감독이 원하는 방향의 게임 모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결국 울버햄튼은 하위권에 해당되는 팀입니다. 90분 내내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선수 퀄리티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우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리버풀에게 볼 소유권을 내주며 경기 흐름이 뒤바뀌게 되었죠.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여기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 지급,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하위권의 골키퍼가 발밑까지 좋길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로우 빌드업 상황에서 리버풀 선수들의 압박을 패스로 풀어내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 코너킥을 허용하게 되었죠. 다른 장면으로 보셔도 심지어 28분 넘어서부터는 페널티 박스에서 시작되는 쇼패스 빌드업을 포기하고 롱킥으로 전환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빌드업 미스에서부터 경합에서의 열세까지 점차 평균 회귀를 하게 되면서 리버풀의 첫 번째 득점이 발생하게 되었죠. 로우 블록 상황에서의 조타의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 페널티 박스 헤더 득점, 별다른 분석 필요 없이 순전히 경합 우위를 토대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나테가 얼마나 미친 수준의 경합률을 지금 보이고 있냐 하면 프리미어리그 기준 코나테의 성공률은 84.6%, 반다이크는 68.8%. 반다이크의 수치가 조금 내려갔지만 애초에 평균값이 75%에 가까운 선수라서 점차 평균 회귀를 할 것이고 코나테는 다른 시즌보다도 더 압도적인 경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이처럼 압박, 경합에서의 우위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점 장면은 대놓고 경합, 압박이 얼마나 느슨했는지 말해줍니다. 센터백이 좌측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1차적으로 조타가 센터백을 압박하고 살라는 풀백 견제, 상대의 미드필더는 소보슬라이와 그라벤베르가 맨마킹을 붙고 있습니다. 패스 루트는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삼각형을 그리며 레미나에게 향할 것이 보이죠. 레미나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맨투맨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사실 등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그라벤베르가 고메스에게 한두 발이 뺏기며 공간이 벌어지고 소보슬라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단번에 이 좁은 공간을 뚫어 전방에서의 수비 라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두고 전방에서의 압박, 경합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최정 수비 라인과 메갈리스터 홀로 남은 중앙입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넓은 범주에서 5대5 싸움, 리버풀의 좌측은 1대1, 중앙은 4대4 싸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드필더가 볼을 건네받고 골문을 바라본 시점에서의 포지셔닝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로버트슨은 윙포워드를 견제하는 가운데 중앙 공격수 라르센의 움직임을 보며 중앙으로 좁혀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반다이크는 라르센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동선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라르센은 이를 이용하며 반다이크의 시선이 볼에 머무는 것을 활용하며 뒷공간 공략, 영리하게 중앙 간격을 좁힌 로버트슨이 태클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후 코나테가 여유를 부리며 어처구니 없게 소유권을 넘기고 실점을 하게 되었죠. 아차하면 경기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내내 리버풀을 괴롭힌 것은 경합, 압박에서의 열세, 실점도 해당 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결국 체급으로 때려잡았다. 역전골 상황을 봅시다. 리버풀이 반복적으로 루이스 디아스를 측면 공간에 붙여두며 와이드 플레이어로 활용하는 이유와 언더래핑 활용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라벤베르의 전환 패스, 디아스가 볼을 잡고 박스로 진입할 때 마크맨은 라이트백 세메도가 붙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로버트슨이 언더래핑 움직임을 통해 윙포워드 벨가르드를 박스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덕분에 중앙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죠. 오버래핑도 좋지만 오버래핑은 결국 크로스에 이은 박스 안에서의 헤더 싸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언더래핑하는 풀백에게 건네주는 패스를 주며 공략을 하든, 언더래핑하는 풀백을 활용하여 발생한 중앙 공간을 슈팅으로 마무리, 혹은 반대편으로 전환을 통해 밀집된 공간을 역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로우 블록을 깨는 여러 패턴 중 하나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디아스는 풀백의 움직임을 활용하며 본인이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움직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처럼 박스를 방어하기 위해 들어간 미드필더들이 윙포워드를 막기 위해 박스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박스 안에 선수들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슈팅 공간, 패스 공간이 없어 반대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통해 살라가 받는 상황에서의 포지셔닝도 봅시다. 결국 아르네 슬롯이 중요시 여기는 페널티 박스에서의 공격 숫자가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디아스가 볼을 전달하고 박스로 진입하게 되면서 리버풀은 잠재적으로 5명에서 6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 있게 됩니다. 특히 6야드로 불리는 골 에어리어는 더욱 혼잡하게 되겠죠. 살라가 크로스 타이밍을 보게 될 때 디아스는 조타 앞을 향하고, 원래 디아스를 마킹하던 라이트백 세메도는 뒤로 넘어오는 볼을 차단하러 이동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조타를 마킹하고 있는 센터백은 디아스가 앞으로 오게 되며 조타 마킹이 아닌 디아스 마킹으로 마크맨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왼발잡이의 크로스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각도가 골문을 직접적으로 향하기 때문에 높이와 상관없이 크로스 진행 방향에 있으면 앞에서 잘라먹을 수가 있습니다. 슈팅도 가능하죠. 디아스가 센터백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센터백은 조타보다 디아스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길게 넘어간 크로스는 조타의 세메두, 풀백과의 경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리한 동작을 보인 세메두는 페널티킥 허용, 리버풀은 역전 찬스를 만들어내죠. 완전히 공간이 차단된 4-4-2, 4-5-1 형태에서의 공략은 아니지만 지금의 역전골에서는 많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아스를 측면에 고정시켜 풀백과의 1대1, 아이솔레이션 유도, 두 번째로 언더래핑의 장점,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다양한 방식을 야기할 수 있는 패턴, 세 번째로 중요한 페널티 박스에서의 공격 숫자, 네 번째로 반대발 윙어의 크로스가 위험한 이유, 로우 블록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대략적인 방법을 또 알 수 있었죠. 괜히 인사이드 포워드를 활용하며 측면에 배치시키는 게 아니고, 오버래핑보다는 언더래핑 비중을 높여 풀백을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론, 이처럼 2대1 역전승을 이끌어냈지만 우리가 볼을 소유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합, 압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그리 인상적인 경기를 선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버풀의 볼 소유 상황에서의 내용보다 되려 울버햄튼의 패턴, 리버풀의 수비 상황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죠. 두서없지만 이번 경기가 얼마나 혼잡했었는지 대변한다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살라 교체 관련, 소보슬라이의 퍼포먼스, 아르네 슬롯의 교체술 등등 여러 주제들은 따로 특정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